중간지급 조건부 특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6개월하고 3번입니다. 먼저 기간은 계약금을 준 날의 다음 달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횟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최소 3번 이상으로 나눠서 받으면 되죠. 이 조건을 갖추면 건물이나 기계를 다 만들어서 넘겨준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중간중간 돈을 받기로 한 날을 각각의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예외를 둘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그런 건설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다 2년 걸립니다. 2년. 원칙대로라면은 2년 뒤 완공해서 열세를 넘겨줄 때 100억 원에 대한 부가세 10억 원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건설사는 2년 동안 인건비, 자재비 등 다른 돈은 다 쓰는데 국세청은 세금을 안 내니까 2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못 걷게 돼요. 그래서 서로의 자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 중간중간에 너 중도금 받기로 했지? 네, 그럼 그날을 공급일로 쳐줄 테니까 세금 계산서 끊고 세금 조금씩 나눠내면 어떻겠니? 라고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례를 하나 보시면요. 총액은 10억 원이고 기간은 8개월인 공사 건설 계약을 했네요. 1월 1일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때 공급 시기 1이 성립을 하게 돼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되고요. 5월 1일 중도금 날 4억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공급 시기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9월 1일 날 잔금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공급 시기가 성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약 구조가 일단 계약할 때 3번 이상 했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넘어가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중간 지급 조건부로 해석을 했겠죠. 그래서 약정일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3번 나눠 끊는 이런 구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1일 날 중도금 받기로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갖고 나중에 5월 21일 날 입금됐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입금된 일은 철저히 무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약정한 날 5월 1일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공사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된다면 아무리 돈을 3번 넘게 나눠내도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을 다 지어서 넘겨주는 날에 전체 세금 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도 돈을 미리 받고 끊어주는 선발행 특례는 적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급 특례가 나오죠. 실무를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우리 예산 처리 때문에 그러는데 이대리 계산서 좀 미리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죠. 이 실무에서는 선세금 계산서 또는 그냥 선발행이라고 줄여서 이 용어를 사용해요. 원래는 물건을 줄 때 끊어주는 게 원칙이지만 국세청도 현장의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선발급 특례라고 하는 예외를 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외를 잘못 쓰면 우리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오늘 그 네 가지 요건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돈이 먼저 들어온 경우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입금받았다면 물건이 아직 안 나갔어도 그 받은 금액만큼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건 100% 무죄입니다. 예, 이건 합법이에요. 돈 받았으니까 계산서 발행한다는 건 세무서에서도 아주 정당하게 봐주는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돈은 나중에 받지만 날짜가 확실한 경우예요. 돈 아직 안 들어왔는데 계산서부터 발행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계에 7일 안에 돈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7일을 넘어갈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냥은 안 됩니다. 계약서가 구원투수입니다. 이 계약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명시돼 있어야 되고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받기로 약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문구가 담긴 계약서가 필요해요. 이 계약서가 없으면은 30일 룰은 적용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사실 이 2번은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근데 22년도에 국세청에서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바로 동일 과세 기간 내에 공급 시기만 오면 무조건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계산서를 먼저 발행했더라도 동일 과세 기간, 즉 상반기 혹은 하반기 안에만 실제로 물건이 넘어가면 가산세를 때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경우에도 돈을 받았는지를 따졌는데 이젠 그것도 필요 없어. 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과세 기간 내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공급만 일어나면 돼 라고 한다면 지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6개월 내에서는 계산서를 좀 일찍 발행해도 가산세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과세 기간을 넘기면 이건 파국입니다. 6월 30일 날 발행을 했는데 물건이 딱 하루 지나, 딱 하루. 7월 1일에 넘어갔다면 이거는 과세 기간이 1기에서 2기로 바뀐 거죠. 이때는 30일 룰 같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발급이 됩니다. 6월 30일 날 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사실상 무효가 되니까요.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또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옛날 게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걸 뭘로 보냐? 미발급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페널티가 바로 미발급 가산세인 거예요. 이미 보셨죠? 공급가액의 2%가 부과가 됩니다.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타격이 크죠. 만약 나중에라도 다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때는 지연 발급 가산세로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미발급이 되는데 나중에 고치면서 1%가 되는 구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미발급, 지연발급 얘기가 나오냐면 6월 30일 날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됐는데 7월 1일 날 인도에서 이게 무효구나 라고 다시 발행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연발급, 미발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역시 이미 보셨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6월 30일 계산서는 인정이 안 되고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이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하루 차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세 기간을 넘었냐, 그렇지 않으냐입니다. 같은 기간 안에서의 선발행은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지만 과세 기간이 바뀌는 순간 리스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선발행은 허용되는 제도예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건을 엄격하게 맞춰야 됩니다. 특히 과세 기간 넘기는 선발행은 사실상 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발행은 날짜를 앞당기는 건 허용되지만 과세 기간을 넘기는 순간 그 계산서는 무효가 되고 미발급 가산세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